완벽한 성공의 정점에 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최고급 사무실, 사회적인 존경,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아주 두둑한 은양 잔고까지 말이죠. 당신은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아주 견고하게 쟁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아주 완벽한 삶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의 그 완벽한 세계 전체가 사실은 당신의 어머니가 무려 30년 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온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질문이 굉장히 묵직하네요. 뭔가 아주 도발적인 가정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그 기막힌 역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텅 빈 그 침묵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시끄럽고 거대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는 목표를 쟁취하려고 할 때 스펙이나 인맥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더 축적하는 데만 몰두하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쌓아 올리려고만 하죠. 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 자료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우리가 그 상승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엇을 무참히 지워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묻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30년 만에 읽은 엄마의 낡은 편지 속 비밀이라는 아주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개인의 고백록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떤 엄청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처음 이 기록을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눈물샘을 자극하는 흔한 가족사로 소비할 순 없겠더라고요. 인간이 맹목적으로 좇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환상에 불과한지, 그리고 우리가 수치심이라고 불렀던 감정의 이면에 도대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사이를 채우고 있는 어떤 인간 심리의 모순, 그리고 계급 상승에 숨겨진 비용 같은 걸 분석해보는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가장 시각적인 충격이 걷던 순간으로 곧장 점프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록의 화자인 지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지금 도심에서 아주 잘 나가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부고를 듣게 되죠. 참 슬픈 일인데 지훈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는 마침내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린내 나는 포구의 낡은 집으로 유품 정리를 하러 내려갑니다. 그저 다 달아빠진 옷가지나 대충 치우면 이 성가신 과거가 영원히 끝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과거를 지우러 가는 발걸음이었군요. 네. 그런데 그 낡은 집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어릴 때 쓰다 버린 짧은 공당 연필들, 그리고 빛바랜 옛날 종이 상장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뿜고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저는 이 장면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열음을 들었습니다. 파열음이요? 여기서 지훈의 세계와 어머니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훈은 치열한 법정에서 논리와 증거를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그의 세계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며 오직 쓸모 있는 것들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성과 성과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네, 그 화려한 법전과 도심의 잣대로 보면 철제 상자 속의 문강연필이나 종이 쪼가리들은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우주에서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글조차 모르는 청각장애인 어머니에게는 그 쓸모없는 몽당 연필이 자식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성물이자 대체 불가능한 보물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철제 상자가 단순히 유품을 담아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린 한 인간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거대한 사랑을 이 물리적인 사물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하려 했던 처절한 아카이빙, 즉 기록 보관의 결과물인 셈이죠. 와, 처절한 아카이빙이라 정말 가슴을 찌르는 표현이네요. 물성의 대조가 아주 극명하거든요. 지훈이 다루는 법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논리적 규칙이지만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을 가졌잖아요. 반면에 어머니가 남긴 몽당 연필은 보잘것없는 물리적 흔적이지만 한 생명을 길러낸 본질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우는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준 이 과거의 흔적들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버려고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지훈의 행동은 정말이지 거의 병적입니다. 어떤 행동들을 했었죠?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서 수어로 손짓하는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도망치는 건 기본이었고요. 친구들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끔찍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건 사회적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겪는 아주 전용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요. 그 방어기제의 절정이 바로 지훈이 어른이 되어서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 때 일어난 일화에서 드러납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셨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낡은 보따리를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훈은 경비실을 통해서 어머니를 마치 잡상인 취급하며 문전박대해버립니다. 문틈 너머로 절뚝거리며 돌아가는 어머니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끝내 문을 열지 않아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대하는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스마트폰 액정에 원치 않는 번호가 뜨면 바로 수신 차단 누르고 완벽하게 스팸 처리해버리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지훈은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스팸 처리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비실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사례학적 의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고급 아파트의 경비실은 아주 명확한 계급적 바리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지훈은 그 물리적인 바리케이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철저하게 분리해낸 것이죠. 계급적 바리케이드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바리케이드 밖의 존재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극적인 수직 상승을 이룬 사람들은 흔히 아주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화려한 엘리트 계층에 편입된 새로운 자아와 비린내 나는 포고의 가난한 청각장애인의 아들이라는 과거의 자아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 두 자아가 한 몸에 공존할 수가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지훈은 그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기원인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살해하고 도려내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성공이라는 트로피를 거머쥐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취약한 뿌리를 기꺼이 잘라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지훈에게는 언제든 자신의 이 화려한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면증후군. 그러니까 내가 가짜라는 걸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그 증상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트리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훈이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을 때 그 기괴한 반응을 보였던 거군요. 저는 솔직히 그 대목을 읽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부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보통 자신을 평생 희생해서 키워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슬픔이나 죄책감이 먼저 몰려오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다고 기대하죠. 그런데 지훈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눈물 대신 이제야 완벽하게 그 그늘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잔인한 해방감을 느꼈다고요. 잔인한 해방감이라니 너무나 뼈아프고 자기 파괴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게 윤리적인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심리적 기제로만 본다면 아주 투명한 고백이거든요. 지훈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곧 내 밑바닥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목격자가 사라졌다. 네, 자신이 필사적으로 위조해낸 완벽한 엘리트의 서사가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얼마나 허구적인 감정입니까? 그렇죠. 그 해방감이야말로 지훈이 이룩한 성공의 본질을 폭로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성공은 과거의 결핍을 포용하고 자양분 삼아서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철저히 은폐해야만 간신히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위태롭고 병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지으며 어른이 되는가 하는 점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번듯하고 그럴싸한 어른의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내 안에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조각들을 무참히 지워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진실된 조각들을 지워내며 얻은 성공이라. 참 무서운 통찰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거짓된 단절을 축하하면서 낡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던 지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낡은 철제 상자의 가장 밑바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꺼내게 됩니다.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왔군요. 그게 뭐였나요? 바로 그를 모르는 어머니가 이웃들의 손을 빌려서
무려 30년에 걸쳐 꾹꾹 눌러 담은 빛바랜 편지 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 지훈의 30년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지훈이 굳게 믿어왔던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충격적인 신실이었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청각 장애인으로 알고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왔던 어머니가 사실은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몰래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반전이네요. 네. 지훈이 아주 어릴 적에 옹알이를 하면서 처음 엄마라고 불렸던 그 떨리는 목소리를 어머니는 평생 가슴에 아주 선명하게 새기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그 희미한 아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빛이었을 텐데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서 어머니는 대체 왜 평생을 다시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유가 편지에 적혀 있었나요? 네,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지훈이 사춘기 시절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모진 욕설을 퍼부었던 그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마 같은 사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 세상에.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네요. 그 칼날 같은 패륜의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청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합니다. 오직 아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다시 그 완벽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침묵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선택하신 거군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강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의 청력을 부정하고 온갖 폭언을 묵묵히 다 흡수해버리는 이 완벽한 자기 소멸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이시군요. 네,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낳은 비극일까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 이거 자칫하면 아주 유해한 경계선 붕괴 아닙니까? 이 상황을 무조건 낭만화하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만. 아주 예리하고 타당한 반론이십니다. 현대의 건강한 자아 발달 이론이나 소통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머니의 방식은 결코 권장될 수 없는 자기 파괴적 인내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모라면 올바른 경계를 설정해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당시의 절박한 상황과 인간 감정의 심층적인 역학을 해부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감정의 심층적인 역학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죠? 정신분석학에서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담아내기, 즉 컨테인먼트라고 설명하거든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나 좌절 같은 독성 감정들을 막 투사할 때 부모가 그걸 깨지지 않고 담아내어 안전하게 중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아, 중화시켜준다? 지훈에 쏟아지는 분노를 어머니가 샌드백처럼 받아냈다는 말씀이군요. 네, 지우는 극심한 가난과 장애인 부모를 둔 사회적 차별 속에서 분노가 이미 임계치에 달한 소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결정적인 기제는 바로 죄책감의 차단입니다. 죄책감의 차단요? 만약 어머니가 그걸 다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심리가 감당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거나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원초적 죄책감입니다. 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만약 그 순간 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응했다면 지우는 평생 그 자기 혐오에 짓눌려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성공은커녕 정상적인 자존감 형성조차 불가능했겠죠. 와,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반응을 완전히 제거해버림으로써 아들의 심리에 연결될 그 파멸의 회로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지 못하는 쪽함으로써 자식의 허물을 온몸으로 덮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대가로 자식의 미래와 자존감을 통째로 지켜낸 역설적인 보호 본능의 극치인 거죠. 자신의 상처를 대가로 아들의 자존감을 지켜냈다. 이 분석을 들으니까 편지의 다음 구절이 이제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막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간 뒤에 어머니는 문 밖에서 아들의 숨소리를 가만히 엿들어요. 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었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에 다시 당당함이 깃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혼자서 몰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고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건 결코 힘없는 자의 미련한 체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시끄러운 헌신이죠. 아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을 붕괴시킨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 자신이 누렸던 그 잔인한 해방감이 사실은 어머니의 그 피나는 연기력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훈의 내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규모의 심리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겠죠.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의 근간이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을 딛고선 오만한 착각이었다는 걸 직면하게 된 거니까요. 편지를 읽은 지훈은 그 낡은 종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그리고 아주 뼈아픈 참회를 하죠. 스스로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화려한 법전의 세계에 갇혀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천륜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비겁한 죄인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훈이 좇았던 법전의 세계는 늘 증거를 요구하고 차가운 논리로 방어해야만 하는 세계잖아요. 네, 이기심과 효율성의 세계죠. 하지만 어머니가 보여준 천륜의 세계는 철저하게 자신을 파괴하면서 오직 타인, 즉 자식을 지켜내는 감정과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 앞에서 지훈의 얄팍한 논리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훈은 결국 앞만 보고 달래던 성공을 멈추고 번듯한 사무실을 뒤로 한 채 그 비린내 나는 낡은 옛집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거든요. 어머니가 남기신 그 침묵의 소리를 평생 들으면 살겠다고 결심하면서요. 지훈이 화려한 도심을 버리고 누추한 옛집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엄청난 상징적 회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일담이 아니라 평생 혐오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뿌리와 처절하게 화해하는 의식인 거예요. 세속적인 잣대로는 추락일지 몰라도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맨 마지막, 어머니가 편지에 남긴 마지막 인사가 정말 압권입니다. 다음 생에는 소리를 아주 잘 듣는 엄마로 태어나서 우리 아들 이야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줄게. 자신에 대한 원망은 단 한 줄도 없이 떠난 이 거대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묵직한 기록은 결국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 즉 침묵의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머문다는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가면이요? 네, 우리는 흔히 말이나 표현만이 소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유지했던 그 텅 빈 침묵이 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닫아버린 상처의 깊이에 귀를 기울이고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야 하죠.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30년을 기다려온 기적일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이 내게 무심코 내뱉은 상처 주는 말들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 날카로운 한마디를 수백 번 곱씹으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상처받은 말은 오래 기억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오직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다물거나 듣지 못한 척했던 침묵의 순간들은 없었을까요?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무관심이나 약함이라고 오해했던 누군가의 침묵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시끄러운 사랑의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그 위대한 침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밤에 꼭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깊은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묵직한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닿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평생에 걸쳐 공들여 지어 올린 내 인생이라는 건물 있잖아요. 네, 다들 그런 서사가 하나쯤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의 뼈대가 사실은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누군가의 피와 살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세계관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믿잖아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상처를 극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런 확고한 서사요. 맞아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자 작가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어볼 먼지 쌓인 낡은 일기장 하나가 그 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현실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강렬하죠. 맞습니다. 오늘은 30년 뒤 도착한 아버지의 낡은 군복과 훈장이라는 한 개인의 아주 묵직한 회고록이자 수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오해하는 방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침묵의 진짜 무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은 출발이네요. 사실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부르는 건 객관적인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거든요. 아, 편집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뇌가 아주 정교하게 편집한 생존 본능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의 주인공 그 성민이라는 분의 서사를 보면요. 인간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자신만의 방어적 현실을 창조해내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방어적 현실이요. 네, 그리고 그 인위적인 현실이 진짜 진실과 딱 충돌했을 때 어떤 파국과 각성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의 완벽한 심리학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성민의 그 방어적 현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 기억부터 살펴봐야겠죠? 성민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뭐 덤벌러 갔다가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포장되었지만요. 실상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맞아요.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 속에 남은 실상은 매일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도박으로 가산을 다 탕진하다가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서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인물이었거든요. 비겁한 도망자였던 거죠, 성민의 기억 속에서는. 네. 동네 사람들은 성민을 보면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고요. 어린아이한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인데 그 우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감각이 얼마나 큰 상실감이었겠어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겠죠.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성민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실감을 지독한 증오로 완전히 치환해버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방어 기제가 아주 강렬하게 작동하는 순간이거든요. 방어 기제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안고 가면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그냥 우울증에 빠지거나 삶을 포기하기 쉽죠. 아, 내가 피해자라고 인정해버리면 힘이 빠지니까. 맞아요. 반면에 증오는 어떤가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펄펄 끓는 감정이거든요. 성민의 뇌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죽어가는 대신에 분노라는 아주 강력한 연료를 주입해서 생존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분노를 연료로 썼다. 와,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네, 아버지를 내가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 할 악당으로 규정해버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된 겁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꺼운 심리적 갑옷을 입은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약간 그 독성 물질로 지어진 마철로 아니면 아주 위험한 고성능 엔진이 떠올랐어요. 오, 엔진 비유 좋네요. 어떤 의미죠? 증오를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건 마치 정제되지 않은 시커먼 원유를 고성능 엔진에 냅다 쏟아붓고 달리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아, 폭발적인 추진력은 생기겠네요. 그렇죠. 언덕 꼭대기까지 억지로 차를 밀어올릴 수는 있어요. 실제로 성민은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불 꺼진 도서관을 지독하게 지켰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인 판사 자리까지 오르잖아요. 네, 나를 버린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기어이 보여주겠다는 그 복수심 하나로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유를 떼어 달린 엔진은 결국 속부터 시커멓게 부식되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성공의 도구로는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데 과연 그 성공의 끝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화려한 판사복을 입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정작 내면은 텅 비어 있었죠. 네,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끝없는 공허함에 시달렸죠. 성공의 정점에서도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 성공의 목적 자체가 부재하는 아버지를 향한 시위였으니까요.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 평생 폭수국을 연기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도끼를 품을 때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죠? 그저 먼 산만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만 내셨죠.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네, 나중에 밝혀질 거대한 진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어머니의 그 침묵은 사실 아들의 방어 기제를 지켜주려 했던 아주 고통스러운 인내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무려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넘게 요지부동이던 그 대문에 낯선 우체부가 찾아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커다란 소포를 들고요. 발신인 불명의 소포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성민이 그 소포를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 안에서 뭐가 나왔나요? 낡은 군복, 빛바랜 훈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두툼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와, 이 순간 성민의 30년 가치관이 문자 그대로 와르르 뭉개됩니다. 비겁한 도망자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도망자가 아니었죠. 네, 아니었어요.
사실은 30년 전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비밀리에 파병된 특수 요원이었던 겁니다. 기밀작전 중에 포로로 잡혀서 적국의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의 생존 사실조차 완벽하게 지워버린 거잖아요.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과연 이 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와,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죠. 극심한 인지부조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평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잣대로 삼았던 최악의 악당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마저 지워버린 최고의 영웅이었다. 네, 이건 마치 내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가장 끔찍한 악역으로 맡았던 배우가 사실은 내가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그 무거운 조명을 혼자 맨손으로 들고 버티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랑 똑같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이 소포는 단순한 유풍 전달이 아닙니다. 진실의 복원을 의미하죠. 진실의 복원이요? 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선택한 보호적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 희생을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가족에게 영원히 저주받는 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적국의 감옥에서 비밀을 지켰잖아요. 와, 진짜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아닌가요? 맞아요. 이건 물리적 고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정신적 순교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일기장에 기록된 수감 생활을 보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뼈가 어긋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감옥 벽면에 아들의 이름을 수만 번이나 새겼다고 나오죠. 성민, 성민 이렇게요. 네, 그 차가운 감옥에서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느꼈던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죠? 나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며 강해지는 것이 네가 이 험한 세상을 버티는데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문장이네요. 진짜 이 역설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버지는 감옥 안에서 소문으로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소식을 들어요. 가방 한번 들어줄 수 없음을 피눈물 나게 한탄하면서도 오히려 아들의 그 증오를 기꺼이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촛불 수준이 아니에요. 스스로 완벽한 어둠이 되어서 아들을 빛나게 만든 거의 우주적 차원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랑은 완전 다르니까요. 네, 우리는 보통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면 따뜻함, 스킨십, 늘 곁에 있어주는 것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은 항상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완벽한 부재와 철저한 오해를 끝까지 감내하는 것, 자신이 악역으로 남아 상대를 살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한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죠. 와, 완벽한 부재가 곧 사랑일 수 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성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기장 마지막에 피로 쓴 듯한 비장한 유언이 있었잖아요. 이 아비의 희생을 딛고 저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거라. 내가 선택한 이 침묵이 훗날 너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네, 그 유언을 읽고 성민이 그 낡은 곰팡이내 나는 군복을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계시던 어머니가 드디어 오열을 터뜨립니다. 네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하면서요. 평생 참아왔던 진실이 드디어 터져나온 순간이네요. 네, 화려한 판사 법복이 사실은 아버지의 낡은 군복에서 흘린 피로 만들어졌음을 성민이 뼈저리게 각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군복이 성민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되는 순간이죠. 성민도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의 정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한 가족의 슬프고도 감동적인 사연이구나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이 이야기는 성민이라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서 독자인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끌어와 보시죠. 주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침묵을 혹시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무뚝뚝함이나 억압적인 태도 같은 것들 말이죠. 네, 부모님의 거친 손에 굳은 쌀에 새겨진 피와 눈물의 흔적 같은 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재의 안정된 삶,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화려한 판사복이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낡고 피 묻은 군복 덕분에 가능한 것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원문 자료에서도 아주 훌륭한 은유를 사용하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거대한 희생이라는 뿌리 위에서 피어난 꽃들이다. 누군가의 거대한 희생이라는 뿌리. 근데 이 은유가 정말 폐부를 찌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교훈이 단순히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며 슬퍼합시다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원문 자료에서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인데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부모님이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게 된 뒤에 허공에 대고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30년 뒤 소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으니까요. 네.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과 깨달음은 우리의 현실 행동, 예를 들면 당장 전화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것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깊고 긴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감정적으로 아주 묵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증오라는 이름의 거짓된 연료로 맹렬하게 달려온 한 남사가 있었죠. 30년의 침묵이 담긴 낡은 군복과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진짜 뿌리가 그 거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훌륭한 회고록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다른 차원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자료의 내용을 넘어선 질문인가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특히 부모님의 숨겨진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이 범위를 사회로 한번 쫙 넓혀볼까요? 사회 전체로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일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불친절한 타인,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꽉 막힌 태도를 가진 직장 동료가 있다고 쳐보죠. 혹은 사회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일상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굳게 닫힌 입술 뒤에도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치열한 전투와 숭고한 희생의 일기장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와, 시선이 그렇게 확장되나요? 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각자의 지역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침묵하고 있는 영웅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정하에 대한다면 어떨까요? 함부로 쉽게 미워하거나 비난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가정을 마음에 품는다면 내일 아침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지난 여운을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깊은 대화를 우아하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 전혀 다른 타인에게서도 숨겨진 훈장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인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그의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한겨울 동상 걸린 발에 비닐봉지를 칭칭 감은 채로 동네 쓰레기통을 뒤지러 나갑니다. 세상에 비닐봉지를요? 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당신이 만약 이 사업가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아마 막 미치도록 부끄럽고 화가 나고 결국엔 제발 내 얼굴에 먹칠 좀 그만하라며 연을 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빠져들 깊이 있는 탐구는 바로 이렇게 10년 동안 아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한 고물상 아버지, 그리고 그가 남긴 낡은 리어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번쩍이는 유리창이나 세련된 타이틀만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오늘 다룰 사업가 현우 씨의 회고록을 보면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누군가의 지독한 희생이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맞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이번 출처 자료는 단순히 눈물을 짜내는 가족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부모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그토록 철저하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지 인간의 심리와 인식의 한계를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현우 씨가 쓴 회고록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가슴이 답답했던 부분은 아들이 이미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난해서 고물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아들이 막 좋은 옷 사드리고 새 차도 뽑아드리고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드려도 아버지는 기어코 새벽 4시에 그 냄새나는 리어카를 끌고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수군거렸겠죠. 아니, 그러니깐요. 저 집 아들은 돈도 잘 버는데 애비는 왜 저러고 다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수군거림이 현우 씨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사회적 거울 효과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아, 사회적 거울이요? 좋아요. 이 부분을 좀 파헤쳐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는 건가요? 이건 마치 현우는 아버지를 아버지 그 자체로 본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라는 일그러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체면을 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들이 정말로 견딜 수 없었던 건 아버지의 낡은 리어카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가난하고 비루한 과거가 그 리어카를 통해 세상에 자꾸 까발려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자신의 출신을 지우고 싶었던 그 불안감이 부끄러웠던 거군요. 네, 자신의 출신에 대한 아주 깊은 불안감이 분노로 표출된 거죠. 생각해보면 완벽한 성공을 이뤄내고 싶은 자신의 그 불안정함이 아들을 폭발하게 만든 거네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자꾸 내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 용돈이 부족하냐고 모진 말을 쏟아내요. 그리고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발길을 끊어버리죠. 네, 10년이에요. 당신이라면 부모와 10년을 그렇게 남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현우야, 언젠가 네가 이 리어카의 무게를 이해하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진 내가 죄인이다. 와,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진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그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의 무게가 정말 엄청나다는 겁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나서 미안하다고 할 때는 내가 고집을 부려서 미안하다, 거슬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해서 보면 아버지가 말한 죄인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묵묵히 진행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계획을 아직은 아들에게 밝힐 수 없었던 거예요. 아, 계획이요? 네. 그래서 자식이 자신을 혐오하고 사회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더라도 그 모든 오해를 내가 온몸으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던 거죠. 변명 한마디 없이 그 모든 비난을 그냥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영원히 미워하게 내버려둔 채로요. 정말 잔인한 10년이 흘렀죠. 네, 그렇게 아버지는 결국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예요. 아들 현우 씨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대요. 오히려 원망이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동네 사람들에게 내 험담을 듣게 만든 고집불통 노인네라고만 생각한 거죠. 장례를 겨우 마치고 아들은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유품, 그 낡고 흉물스러운 리어카를 정리하러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뒤집히죠. 아들이 홧김에 그 낡은 리어카의 바닥판을 확 들어 올렸을 때 말이에요. 이 지점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리어카에 이중 바닥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철제 금고와 수십 권의 낡은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이었죠.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리어카의 이중 바닥이 마치 비행기 추락사고 났을 때 찾는 블랙박스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처참한 기체 잔해만 보잖아요. 겁대기만 보는 거죠. 네, 이 아들도 지난 40년 동안 냄새나는 리어카와 고집스러운 노인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사고의 원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은 그 블랙박스를 여는 순간 지난 40년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 블랙박스 정말 정확하고 독창적인 비유네요.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시선에도 파괴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된 아버지의 진심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기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 일기장의 첫 페이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들 현우 씨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아, 네. 가난한 고물상 아비 밑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네, 아비가 버린 자존심만큼 네 통장 잔고를 채워주마. 넌 평생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 없게 만들겠다.
와, 이 문장은 진짜 이건 단순한 일기나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은 매일의 모욕과 육체적 고통을 자식을 위한 거대한 사랑과 부로 변환시키겠다는 일종의 처절한 연금술의 시작점이었어요. 일기장 안에는 매일 새벽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낸 그 보물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잖아요. 낡은 책 속에 끼워져 있던 빳빳한 지폐, 이사 가면서 버린 가구 밑바닥에서 찾아낸 금반지 같은 것들요. 그건 결코 우연히 주운 요행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냄새난다고 내다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오직 내 아들을 위해 끈질기게 가치를 찾아내는 아버지의 집념을 보여주는 전리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일기장 내용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데 그 금고 안에 들어있던 다른 서류들은 이 사연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끌어올립니다. 네, 새벽 4시에 노동이 만들어낸 믿을 수 없는 결과가 공개되죠. 현우 씨가 사업을 하다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던 시기가 있었대요.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때 누군가 회사의 주식을 익명으로 대량 매수해서 방어해준 기적 같은 투자자가 있었거든요. 회사를 살려낸 그 정체불명의 익명 투자자 말이죠. 그게 바로 새벽 4시마다 폐지를 줍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폐지를 줍고 악착같이 모아서 무려 100억 원,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자산을 만들었던 거예요. 강남의 성공한 사업가 아들보다 그 무시당하던 아버지가 훨씬 더 거대한 부를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100억에 넘는 돈을 두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발톱이 빠져나가는 발에 비닐봉지를 감싸고 리어카를 끌었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갈증을 참아냈어요. 오직 가난한 나비를 둔 아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모았잖아요.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왜 겨울에 동상 걸린 발에 비닐봉지를 묶고 계속 그 고통스러운 리어카를 끌어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부가 축적되면 노동을 멈추는 게 당연하니까요. 제 말은 돈이 충분해졌으면 아들한테 떳떳하게 말하고 따뜻한 패딩도 사 입고 여유를 즐기면 됐잖아요.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멈추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지독한 강박이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아버지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그 고통스러운 노동이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수단이 아니었다면 대체 뭐였죠?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나 다름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험난함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거대한 고통의 필터로 만들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추위, 더위, 냄새, 사람들의 멸시 같은 온갖 도끼들이 존재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버지는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이 온몸으로 다 흡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이 다 걸러내면 내 아들의 세상에는 오직 깨끗한 것만 남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와, 자신이 고통을 흡수하는 필터가 되었다. 듣고 보니 너무 먹먹하네요. 자신이 완전히 썩어가는 거름이 되기로 작정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름이 냄새날수록 꽃은 더 화려하게 피어나니까요. 비닐봉지를 감싼 동상 걸린 발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발이 아니었네요. 네, 내 아들의 꽃길에 단 하나의 오물도 묻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품위 따위는 철저히 지워버린 구도자의 처절한 발걸음이었던 셈이죠.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아들 현우 씨의 세상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금고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도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내 리어카는 여기서 멈춘다. 평생 쓰레기를 주운 건 네 인생에 단 하나의 쓰레기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부끄러운 아비라서 미안했다. 깨끗한 옷 입고 당당하게 살거라.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소진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할당량을 다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멈춰선 리어카네요. 현우 씨는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합니다. 자기가 평생 창피하다며 외면했던 그 냄새나는 옷자락이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온 가장 거대한 성벽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깨고 이면에 있는 진짜 사랑을 보게 된 거군요. 맞아요. 자기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까만 손톱이 실은 자신의 눈부신 미래를 하얗게 닦아내던 가장 숭고한 도구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냄새나는 성벽과 미래를 닦아낸 까만 손톱. 이 문학적이고 감동적인 힘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정말 강렬한 깨달음이죠. 이걸 우리 사회 전체의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현대 사회는
성공의 척도를 눈에 보이는 깨끗함과 세련됨으로만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이 회고록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종종 가장 투박하고 추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온다는 것을요. 아, 겉으로 보이는 세련됨이 다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럴듯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세상의 수치심을 기꺼이 뒤집어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당신의 삶에도 당신이 흉물스럽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고 있던 성벽이 있진 않나요? 누구나 그런 존재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현우 씨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낡은 구두와 투박한 말투를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부모의 거친 손마디와 굳은 살은 눈물의 결정체이며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거름을 먹고 자란 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늦기 전에 그 걸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출처 자료에 나온 대로 나중에 후회라는 이름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당신이 꼭 하나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오늘 밤 부모님이나 혹은 당신을 위해 희생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을 드려보세요. 정말 중요한 실천이네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또렷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 거친 송의 온기를 마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닫혀있는 금고를 늦기 전에 열어보는 데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논의를 넘어서 당신이 스스로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100억의 재산과 완벽한 보호막을 주었지만 정작 살아서는 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진실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네, 그게 참 마음 아픈 부분이었죠. 만약 아버지가 일찍 진실을 말하고 경제적 부를 조금 포기하는 대신 아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삶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완벽한 보호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소통하는 부모가 될 것인가의 딜레마군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때로 철저히 오해받는 것을 감수하는 침묵의 희생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소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를 권하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과거를 떠올릴 때 말이죠. 네. 그 바탕에 있는 기억의 뼈대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같아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 어린 시절엔 어땠고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만의 서사가 있죠. 네. 우리 뇌는 그 서사를 집을 지탱하는 내력벽처럼 여기거든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을 버티고 있던 그 가장 핵심적인 기둥 하나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겪게 될 겁니다. 극단적인 형태요? 네. 단순히 내가 잘못 알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일 테니까요. 와, 렌즈가 산산조각 난다. 과거가 완전히 재해석되면요. 현재의 내 행동 동기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까지 전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다시 조립되어야 하거든요. 오, 듣기만 해도 엄청난 혼란이네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해볼 자료가 바로 그 거대한 인식의 붕괴 그리고 재조립에 관한 완벽한 사례 연구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오늘은 성민이라는 인물이 남긴 회고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기록은 단순히 한 가족의 기구한 사연, 이걸 넘어서요. 인간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정체성을 재건하는지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하고 믿는 것들이면에 도대체 어떤 소름 돋는 희생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을 깊게 파헤쳐 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 미션입니다. 여러분, 성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내러티브를 한번 의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성민의 서사는 아주 전형적인 결핍 그리고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성민의 기억 속 아버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네, 기록에 묘사된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괴롭혔거든요. 게다가 도박으로 가사를 다 탕진한 뒤에
빚쟁이들을 피해서 홀로 도망쳐버린 비겁자였죠. 아, 진짜 가족 입장에서는 지옥이네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심했고 어머니의 마르지 않는 눈물도 계속됐고요. 이 모든 게 어린 성민이 매일이 마주해야 했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좌절하거나 비뚤어지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민은 정반대의 길을 걷더라고요. 지독할 정도로 공부에 매달려서 결국 그 어렵다는 법관, 즉 판사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성매를 움직인 동력이 단순한 성취욕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독극물 같은 감정이었달까요? 아,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나는 나를 버린 그 쓰레기 같은 인간과는 절대 같은 부류가 되지 않겠다. 아니면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런 순수한 증오심 말이죠. 마치 순수한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맹독을 연료로 삼아서 하늘 높이 마철로를 짓는 것과 같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 지점이 인간 심리에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감정만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믿잖아요. 네, 보통 사랑이나 열정 같은 걸 생각하죠. 하지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분노와 증오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양의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강력한 생존 기제입니다. 아, 오히려 분노가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데 성민에게는 그것이 바로 사회적 성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이 성민이라는 인간을 아주 높게 솟아오르게 만든 메인 엔진이자 연료였던 거네요. 네, 아버지를 철저한 악당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처받은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가장 효율적인 방어벽이었습니다. 방어벽이요? 원망할 대상이 명확해야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대상을 짓밟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요. 사실 성민이 법관이 되어서 화려한 법복을 입던 날, 결혼하던 날, 심지어 첫 아들을 품에 안던 날조차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증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지속적인 부재는 성민의 뇌 속에 내 아버지는 구제불능의 도망자다. 이 가설을 완벽한 진실로 굳혀주는 증거로 작용했을 겁니다. 아, 성민의 세계관 안에서는 자신이 그 악당을 딛고 일어선 영웅이었던 거군요. 내 삶의 내력벽은 아버지의 무책임함이고 나는 그 썩은 벽을 딛고 훌륭한 집을 지었다. 이런 완벽한 서사. 완벽하게 짜여진 이야기죠. 그런데 성민이 판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내력벽을 밑동부터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낯선 우체부가 찾아와요. 네, 3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두드렸죠. 맞아요. 발신인조차 없는 아주 먼지 쌓인 소포 하나를 건네고 가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솔직히 제가 성민의 입장이었다면 이 소포를 열어보고도 처음에는 절대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도박꾼의 도망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소포라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소포 안에서 나온 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특수부대 군복, 그리고 빛바랜 훈장 하나, 누렇게 변색된 두툼한 일기장들이었어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죠. 제가 30년 동안 쓰레기라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훈장을 받은 특수요원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뇌에서는 당장 아,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다, 아니면 조작이다, 이렇게 방어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내 모든 과거를 부정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인지 부조화가 극에 달하면 인간은 차라리 눈앞의 증거를 부정하는 쪽을 택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성민이 그 현실을 회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일기장에 담긴 압도적인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일기장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소포의 내용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일기장이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성민이 30년간 쌓아온 패러다임은 무자비하게 붕괴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는 빚쟁이를 피해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와, 세상에. 30년 전 국가의 극비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길고 끔찍한 세월 동안 차가운 감옥에 억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휴, 30년 동안이나요?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건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도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처절하게 발버둥 치면서도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존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철저하게 침묵했죠. 아니,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떻게든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철저한 침묵을 선택한 걸까요? 그게 바로 비밀 작전과 포로 생활이 가진 잔혹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아, 작전의 특성 때문이군요. 아버지가 수행한 것은 철저히 비공식적인 블랙 옵스였거든요. 국가조차 그의 존재를 완벽히 부정하는 상황에서 만약 적국이 그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반대로 가족들의 생존을 알게 되어 외부로 발설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맙소사. 가족들이 적국의 협박 카드가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국가가 입을 막기 위해서 가족을 제거 대상 삼을 수도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버지는 그 지정학적이고 군사적인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자기 존재 자체가 시한폭탄이라는 걸 알았던 거군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또 가장 확실한 전술은 스스로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인간으로 세상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와,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은폐하고 철저히 고립되는 것만이 아내와 아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었던 거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가족이 영원한 악당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처절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이죠. 일기장에는 그 30년 동안 아버지가 겪은 지옥 같은 고문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잖아요. 손톱이 생으로 다 뽑혀나가고 손가락뼈가 어긋나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감옥 벽면에 자기 아들 성민의 이름을 수만 번이나 새겨넣었다고 해요. 육체가 찢겨나가는 물리적인 고통을 아들을 향한 미친 듯한 그리움으로 덮어버린 셈이죠. 진짜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분석하면서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부분은요. 감옥 안에서 어찌어찌 소문을 통해 아들 성민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남긴 일기 내용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 대목에서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는 네 곁에서 가방을 들어줄 수도 네 손을 잡고 학교에 갈 수도 없구나. 하지만 아비는 네가 나를 원망하며 사는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나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며 강해지는 것이 네가 이 험한 세상을 버티는데 더 도움이 될 테니까. 네.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가 평생 자신을 쓰레기라고 저주하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니 대체 이건 어떤 형태의 사랑입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요. 이것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자식의 생존 확률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된 극한의 이타성입니다. 극한의 이타성이요? 아버지는 감옥이라는 생지옥에서 인간의 나약함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움이나 슬픔은 사람을 한없이 약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하지만 증오와 분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뼈대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무기라는 것을 아버지는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에 푹신하고 따뜻한 소파를 놔주는 대신에 아주 거칠고 차가운 칼자루를 쥐어준 거네요. 세상이 험하니까 나를 찔러서라도 굳은 쌀을 만들고 살아남으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보통 희생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위해 돈이나 시간 아니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희생이죠. 하지만 성민의 아버지가 한 희생은 그 차원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는 아들의 강인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을 수 있는 자신의 명예,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권리마저도 전부 희생양으로 제단에 올려버린 겁니다. 와, 사랑받을 권리까지 버렸다. 침묵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감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아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방패를 쳐준 셈이죠. 진짜 일기장의 마지막장에 적힌 유언을 보면 그 방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유언 장면에 다들 무너지죠. 이제 내 생명의 등불이 꺼져간다. 끝내 내 앞에 당당한 아버지로 서지 못하고 이국의 땅에서 흙이 되겠지만 아들아, 너만은 이 아비의 희생을 딛고 저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거라. 정말 비장한 유언입니다. 이 문장을 마주한 순간 성민이 그 곰팡이내 나는 낡은 군복을 부둥켜 안고 진짜 짐승처럼 울부짖잖아요. 저는 이 오열이 단순히 아버지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의미의 오열이었을까요? 자신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판사법복이 사실은 아버지의 낡은 군복에서 흘린 피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은 거니까요.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내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붕괴의 소리였겠죠. 정확합니다. 평생을 바쳐 혐오하고 경멸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을 존재하게 한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뿌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니까요. 성민의 뇌 안에서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폭력적으로 재배치되었을 겁니다. 아, 과거의 모든 순간이 다시 보이겠네요. 네.
어머니가 30년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눈물만 흘렸던 이유, 그리고 자신이 판사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환하게 웃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았던 이유, 이 모든 게 전부 아버지를 보호하고 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연대였다는 사실이 드디어 퍼즐처럼 맞춰진 겁니다. 가장 혐오했던 대상이 나를 존재하게 한 성스러운 뿌리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한 인간의 가치관은 어떻게 재조립될까요?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진실의 해일이 덮치고 나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성민이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30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던 자신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냥 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위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성민이 보여준 정체성의 재건 과정이 이 서사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재건 과정이요? 성민은 폐인이 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굴려가던 엔진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엔진을 교체한다고요? 그 증오와 분노라는 이름의 맹독성 연료통을 아예 떼어내버렸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과 삶의 원동력이 나를 버린 세상을 향한 복수심이었다면 진실을 마주한 이후 그의 엔진은 숭고한 사랑에 대한 부채의식 그리고 사명감으로 바뀝니다.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거든요. 와, 분노로 쌓아올렸던 마철로를 부숴버린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떠받치던 썩은 기둥을 뽑아내고 아버지의 희생이라는 단단하고 거룩한 진실의 기둥으로 갈아 끼운 거군요. 건모의 용도가 복수심의 상징에서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는 등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네, 지식이 이해와 적용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과정이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진실은 단순히 머릿속의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재조립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인생을 프레임이 바뀐 거네요. 성민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과거를 해석하는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아버지의 30년 침묵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붕괴 그리고 재건의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무뚝뚝함으로 일관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명쯤은 떠오를 수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태도만으로 그들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내 삶의 불행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마음 편한 서사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 평온한 일상과 성공의 기반 아래에는 누군가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며 피 흘려 만들어낸 희생의 뼈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된 뒤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길러준 분들의 거칠어진 그 굳은 살 박힌 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굳은 살 하나하나에 우리를 위해 쏟은 피와 눈물의 흔적, 여러분의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버텨낸 침묵의 훈장이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모두는 결국 누군가의 거대한 희생이라는 뿌리 위에서 피어난 꽃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네, 그런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문득 이 감동적인 서사 이면에 숨겨진 조금 서늘한 의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탱해온 가장 확실한 믿음이 사실은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든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진실을 모른 채 완벽한 거짓말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과 고통스럽더라도 내 삶을 지탱해준 누군가의 피 흘린 희생, 그 진짜 진실을 마주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밤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세계관의 밑바닥을 흔들어 놓을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서 막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린 영웅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와,
그건 진짜 상상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네요. 약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기록이 바로 이런 기막힌 모순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집중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출처 자료는 30년 뒤 도착한 아버지의 낡은 군복과 훈장이라는 제목의 쉬라바탕 회고록 기자 에세이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임무는 아주 무겁고 또 매혹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 평생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진실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뒤집혔을 때 과연 인간의 정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그 보이지 않는 희생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그 심연을 해체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꺼풀 벗겨볼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결손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랐어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도나 어떤 과거의 진실을 완전히 오해해서 막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민의 경우에는 그 오해가 단순한 감정적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그의 삶 전체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아주 거대한 엔진이었어요. 아, 엔진. 그게 어린아이가 부모의 부재라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는 건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 아버지가 사라진 뒤에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가 돈을 벌러 멀리 갔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온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동네 사람들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 소문은 훨씬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이랑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다 망치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홀로 도망친 비겁자다 뭐 이런 수군거림이었죠. 그러니까요. 어린 성민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머니의 설명 대신에 그 이웃들의 날선 비난을 자신의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조롱하니까요. 상처가 컸겠네요. 엄청났죠. 그래서 성민의 내면에 존재하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안아준 적 없는 차가운 그림자이자 어머니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철천지원수로 고착되어 버립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민이 단순히 슬픔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어 기제를 선택하죠.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증오와 혐오 말이죠. 맞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생존을 위한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라고 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차라리 명확하게 미워할 대상을 설정해버리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이 생기니까요. 아, 통제감. 진짜 그 통제감이 성민을 움직인 거네요. 그는 절대 아버지처럼 비겁한 도망자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일념 하나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불 꺼진 도서관을 홀로 지키면서 공부에 매달립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죠. 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유일한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를 버린 당신보다 내가 더 보란듯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복수하겠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인 판사가 됩니다. 와, 판사요? 대단하네요. 저는 이 과정을 읽으면서 그의 내면에서 타오른 분노가 마치 우주선에 들어가는 로켓 연료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인류에 비유하는 건 신경생물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접근이거든요. 아, 과학적으로도요? 네, 극심한 증오나 복수심은 우리 교감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이란 코르티솔을 막 뿜어내게 만들어요. 인간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추진력이 성민을 판사라는 꼭대기까지 쏘아 올린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연료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연료 자체가 지닌 맹독성이죠. 아,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동시에 엔진 내구를 다 녹여버리는 거군요. 게다가 사실 복수라는 건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의 성공을 직접 목격해야만 비고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증명해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성민이 그 꼭대기에 섰을 때조차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법복을 입던 날에도, 결혼하던 날에도, 심지어 아들이 태어난 날에도요. 공허했겠네요. 네. 복수의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정상에서 성민이 느낀 건 통쾌함이 아니라 갈 곳을 잃어버린 분노,
그리고 영원히 갉아먹히는 듯한 지독한 공허함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민이 걸치고 있던 법복은 화려한 성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조롱이나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두껍게 덧단 심리적 갑옷이었던 셈입니다. 갑옷이요? 아, 맞네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인물의 침묵이 있습니다. 바로 성민의 어머니죠. 맞아요, 어머니. 아들이 그토록 도끼를 품고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기록을 보면 어머니는 기뻐하거나 칭찬하는 대신에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셨대요. 속이 따갑게 탔겠죠. 성민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온갖 험담을 막 쏟아낼 때도 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계셨고요. 대체 어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그 오랜 시간 입을 닫고 있었던 걸까요? 그 한숨과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아주 능동적이고 방어적인 억압행위로 봐야 해요. 방어적인 억압이요? 네, 아들이 지금 자신의 트라우마랑 분노를 막 성공을 향한 동력으로 변환시켜서 질주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거기서 진실을 밝혀버리면 아들의 그 유일한 동력이 꺼지거나 완전 혼란에 빠질까봐 그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 아들이 쏘아 올리는 로켓의 그 괴물과 화염을 옆에서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견뎌낸 거군요. 그렇죠. 자신 역시 침묵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갑옷을 껴입은 겁니다. 와, 진짜.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침묵의 봉인,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민의 그 거짓된 세계관이 어느 날 오후에 단숨에 박살나버립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요지부동이던 그 집 대문에 낯선 우체부가 찾아와서 발신인도 적혀있지 않은 먼지 쌓인 커다란 소포 하나를 툭 내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성민의 우주가 붕괴되는 순간이죠. 평생을 맹신해온 신념체계에 확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트리거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막 진동하는 그 소포를 뜯었을 때 성민은 진짜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평생 저주했던 그 도망자 아버지의 유품이 술병이나 빚쟁이 독촉장이 아니라 낡은 군복 한 벌, 빛바랜 훈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두툼한 일기장들이었으니까요. 세상에 군복이랑 훈장이요. 네.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30년 전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비밀리에 파병을 떠났던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작전 중에 포로로 잡혀서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적국의 감옥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와, 30년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남겨진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생존 자체를 철저히 숨긴 채로요. 나를 지켜주던 그 분노의 방어막이 사실은 나에게 향했던 가장 거대한 사랑의 결과물이었다면 대체 그 감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아, 정말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 지어보면요. 성민의 뇌는 지금 엄청난 인지부조화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인지부조화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는 그거 맞죠? 맞아요. 인간이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정보나 신념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죠. 30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아버지는 혐오스러운 도망자다라는 세계관이랑 지금 눈앞에 있는 아버지는 영웅이다라는 물리적 증거가 뇌 안에서 맹렬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뇌가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격을 서서히 납득시키고 모순을 이어줄 매개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 소포에 들어있던 그 일기장들처럼요. 정확합니다. 일기장은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를 넘어서 거대한 역사적 비극과 개인의 희생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보호적 침묵의 가장 극한 형체를 보게 됩니다. 보호적 침묵이요? 네, 국가 기밀작전이라는 그 거대한 시스템 아래서 개인은 정말 무력하잖아요. 아버지는 수용소라는 닫힌 공간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즉 가족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사회적 죽음을 스스로 택한 겁니다. 와, 사회적 죽음. 정말 감옥 안에서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지역을 버텨냈는지가 일기장에 너무 생생하게 적혀 있어요. 소문으로 아들 성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적으셨나요? 아비는 네가 나를 원망하며 사는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나를 그리워하면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며 강해지는 것이 네가 이 험한 세상을 버티는 데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저는 이 구절 읽고 진짜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역설의 극치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고립과 통제 상황에 놓인 전쟁 포로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볼 수 있거든요. 아, 심리적으로 버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발견한 것처럼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만 자아의 붕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 거요. 그래서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 뼈가 어긋나는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감옥 벽면에 아들의 이름을 수만 번이나 새기면서 버텼다고 적혀 있었군요. 맞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을 때 아버지는 그 고문을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아들을 세상의 폭력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영적 제물로 승화시킨 겁니다. 영적 재물이요. 네. 자신의 끔찍한 현실에 철저하게 이타적인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 의지를 유지한 거죠. 고통을 영적 재물로 승화시켰다는 분석은 진짜 탁월하네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금 불편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여기자 잔인한 딜레마 아닐까요? 아,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딜레마네요. 현대 발달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그리고 상황에 대한 투명한 진실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성민을 사회적 성공으로 이끌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내면 세계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니까요. 아까 분노가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했던 거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과정의 정서적 학대까지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건 아버지가 처해 있던 맥락의 특수성이에요. 아버지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생존 상황에 있었잖아요. 아, 감옥 안에니까요. 네, 거기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나 현대 양육이론을 따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철저하게 잊혀지고 저주받는 악역이 되는 것만 아들을 그 가혹한 세상에서 지켜줄 유일한 그림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한계 상황 속 인간의 처절한 합리화이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사랑인 거죠. 악역을 자처하는 극단적인 사랑. 결국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막 피로 쓴 듯한 비장한 문장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나는 흙이 되지만 아들아, 너만은 이 아비의 희생을 딛고 저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거라. 나의 침묵이 훗날 너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이 묵직한 선언 앞에서 일기장을 덮은 성민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성민은 그 낡은 군복을 품에 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겠네요. 자신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랑스럽게 입어왔던 그 화려한 판사 법복이 사실은 적국의 감옥에서 아버지가 흘린 피를 짜내어 엮은 거라는 깨달음. 그 자각이 얼마나 뼈아팠을까요? 한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던 가장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실은 평생 가장 경멸했던 존재의 살과 피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자각이니까요. 30년간 억눌렸던 인지부조화가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어머니가 30년 동안 걸어 잠궜던 입술의 봉인도 마침내 풀립니다. 성민이 군복을 안고 오열하니까 어머니도 그제야 참아왔던 짐승 같은 울음에 터뜨리세요. 어머니도 결국 무너지셨군요. 성민아, 네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 긴 세월의 침묵은 오직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동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옥에서 고문을 견딘 아버지의 30년에 압도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 아들의 증오와 세상의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낸 어머니의 30년 역시 심리적 무게로 따지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매일 밤 아들이 아버지를 저주할 때 진실을 아는 어머니의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남편의 숭고한 희생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침묵이라는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고 버텨낸 동등한 영웅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성민의 삶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의 세계관이 산산요각난 그 폐허 속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정체성의 전환을 이뤄내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성민은 아버지가 남긴 그 낡고 냄새나는 군복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으로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결심해요. 더 이상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요. 와,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장 건강하고 극적인 승화 과정으로 봅니다. 자신의 성취를 복수의 산물이라는 파괴적인 서사에서
아버지의 못다한 사명에 대한 거룩한 연장선이라는 이타적 서사로 재조립해낸 거거든요. 아, 승화.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거대한 희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뿌리 위에서 피어난 꽃들이다. 원작자의 이 핵심 통찰이 여기서 구체화되는 거죠. 성민은 자신의 법복이 증오의 갑옷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무거운 책임의 외투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궤적이네요. 분노라는 독성 강한 로켓 연료를 태워서 아슬아슬하게 날아올랐던 한 인간이 마침내 부모의 희생이라는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진짜 궤도를 찾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원작자는 이 장대한 기록의 끝에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향해 아주 간절한 당부를 남깁니다. 부모님의 무뚝뚝한 표정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억척스러움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희생을 들여다보라고요. 부모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게 되기 전에 그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직접 잡아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굳은 살에 밴 피와 눈물의 흔적을 직접 만져보라는 건 육체적 촉감이 100마디 말보다 진실에 훨씬 더 가깝다는 뜻일 겁니다. 아, 촉감이 진실에 가깝다. 네, 말은 종종 본심을 가리거나 왜곡하지만 삶의 무게를 버텨낸 육체의 흔적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지옥을 덮으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깊이 사유해 볼 만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로 막 끊임없이 감정을 표현하고 말을 많이 나누는 것만이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맹신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성민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만약 당신을 향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누군가의 그 답답하고 차가운 침묵이 사실은 세상의 모진 상처와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내기 위해 피를 흘리며 들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필사적인 방패라면 어떨까요? 침묵을 단순한 단절이나 무관심으로 치부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보호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해보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무뚝뚝하다고 원망하거나 무관심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누군가의 거룩한 침묵이 곁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집중 탐구 시간이 여러분의 세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균열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